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에 최고 120mm, 충청과 남부지방에도 곳에 따라 200mm가 넘는 세찬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었습니다. 계속된 집중호우로 집안이 수분 포화 상태이고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산사태와 시설물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경상수지가 8개월 만에 최대 규모인 68억 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와 석유류 등의 수출 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70만 명을 넘어서면서 13초에 한 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 한 달 미주 대륙에서만 원주민 7만 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2천 명 이상이 숨졌다며 각국의 원주민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홍콩에서 코로나19 환자가 키우던 개와 고양이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홍콩 정부는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다면서도 입맞춤은 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1899년 경인선 개통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철도는 KTX 개통과 함께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한반도를 넘어 중국과 시베리아를 연결하는 대륙철도를 꿈꾸고 있는데요. 과학의 달인, 오늘은 대륙철도의 꿈을 현실화하고 있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박정준 국방연구센터장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일주일 가까이 중부지방에 폭우가 이어지면서 산사태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표 토양이 수분을 머금을 수 있는 능력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김진두 기자의 보도입니다. 38도로 기울어진 경사면에 모래를 부어 만든 인공산. 시간당 100mm의 비를 뿌려주자 1시간 만에 무너져 내립니다. 절반 정도 줄인 시간당 60mm의 비에도 1시간 20분 만에 산사태가 일어납니다. 빗물이 토양층에 스며들어 무거워지면 안반에 붙어있지 못하고 중력에 의해 아래로 쓸려 내려가는 겁니다. 짧은 시간 세차게 내리는 호우만이 아니라 긴 시간 이어지는 비도 토양을 포화시킵니다. 현재 긴 장마로 인해 우리나라 전국 산지의 토양은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는 어느 때보다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강풍까지 가세하면 산사태 발생 확률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비로 인해서 지금까지 산사태가 많이 났다면 바람이 강해지면 바람에는 압력이 있습니다. 풍압이라고. 이 풍압이 작용을 하게 되면 산사태는 더 많이 일어나거든요. 내가 사는 지역의 산사태 위험도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산림청 산사태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지역을 입력하면 산사태 위험 등급이 나타납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의 주민은 행정기관에서 안내한 대피 장소를 사전에 숙지하고 간단한 생필품 등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산울림이 들리거나 경사면에서 물이 솟는 등 산사태 징후가 있으면 즉시 대피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기상 상황과 행정기관 연락 상황을 SMS 또는 방송 정보를 통해 계속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물폭탄 수준의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면서 차량 침수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완전히 침수되지는 않았더라도 강한 비를 맞은 뒤 그대로 내버려 두면 부식되거나 고장나기 쉬운데요. 장마철 안전한 차량 관리법을 최기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빗물이 가득 들어찬 지하차도 안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차들. 속도를 줄이고 조심조심 나아가 보지만 바퀴까지 푹 잠겨버렸습니다. 한 치 앞도 보기 힘든 비바람 속에서 운전하는 건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문제는 차량 내외부로 들이찬 습기. 폭우에 주차나 주행한 자동차는 완전히 침수되지 않았더라도 심각한 부식 위험에 노출된 만큼 그때그때 잘 말려줘야 합니다. 건조한 실내에다가 주차시켜서 이 비바람을 맞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바닥 같은 데서는 안에다가 신문지 같은 거를 좀 두껍게 깔아놔더라도 수분을 빨아들이는데 굉장히 탁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게. 특히 장시간 빗길 운전을 했다면 브레이크 계통의 고장 확률도 늘어납니다.
토사나 빗물이 많이 스며들면 브레이크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습기 때문에 전기계통 고장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브레이크를 사용할 때 차가 밀린다든지 쇠마찰음이 난다면은 정상적인 브레이크가 아니기 때문에 점검을 통해서 사용을 해야만 정확한 제동성을 보장받고 안전하게 자동차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차량이 완전히 침수됐다면 반드시 깨끗한 수돗물로 씻어야 부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침수차는 아무리 정비를 잘해도 고장 확률이 높다며 정비 비용이 차 가격과 맞먹을 경우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빗길에서 운전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쭉 미끄러져서 가슴을 쓸어내린 적 있으시죠? 타이어가 도로에 고인 물 위로 헛도는 수막 현상 때문인데요. 이 수막 현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 어떻게 해야 예방할 수 있는지 부장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달리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화물차 한 대가 튀어나오더니 도로벽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해마다 장마철이면 이렇게 빗길 미끄럼 사고가 반복되는데 그 주요 원인은 바로 수막 현상입니다. 수막 현상이란 고인물 때문에 타이어가 도로에 닿지 않고 물 위로 미끄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평소보다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탓에 앞차와 추돌 위험이 커집니다. 빗길 사고 사망률도 평소보다 37.5%나 높습니다. 수막 현상이 과연 얼마나 위험한지 전문가 도움을 받아 실험해봤습니다. 120도로 크게 굽은 커브길. 도로가 마른 상태에선 바퀴 마찰력 덕분에 속도를 유지해도 무리가 없지만 젖은 노면에선 금세 미끄러져 버립니다. 핸들을 꺾어도 차체가 그냥 확 돌아버려요. 그렇죠. 급제동 상황은 더 위험합니다.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좀처럼 멈추지 않고 중심을 잃고 차가 크게 도는 스핀 현상까지. 실제 도로에서였다면 치명적인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젖은 도로 위에서 차를 몰아볼 텐데요. 지금 도로 위에는 이렇게 5mm 정도 물이 고여 있는 상태고요. 시속 80km 정도로 달리다가 차를 세워보겠습니다. 보셨다시피 차가 마음처럼 멈춰지지 않았는데요. 평소와 달리 브레이크를 밟고 나서 0.5초 정도 제동이 늦게 걸리는 느낌이었고 제동거리도 2배에서 3배 정도 길어졌습니다. 빗길 사고 예방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연히 감속입니다. 수막 현상은 시속 80km 이상 빠른 속도로 달릴 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물이 얼마나 고여있든 적정 속도만 지키면 발생할 일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입니다. 비가 오는 날 운전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속도를 올렸을 때는 분명히 수막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제한된 속도에 한 20-30% 정도 낮춰서 운전하는 게 가장 좋죠. 또 타이어의 트레드홈이 적절한 깊이를 유지해 물을 빼낼 수 있도록 마모 상태를 관리하고 공기압도 기준보다 다소 높게 하면 도움이 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 지역 주민에게 지방세를 감면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해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장은 재산세 등의 부과 고지를 유예하거나 이미 고지된 경우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나 취득세 등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피해 지역 새마을금고를 활용해 개인 자영업자가 신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은 유예할 방침입니다.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코로나19 여파로 8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다만 지난 6월에는 흑자 폭이 8달 만에 가장 커서 코로나19 충격에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는 191억 7천만 달러라고 한국은행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226억 3천만 달러보다 15.3% 감소했습니다. 2012년 상반기에 96억 5천만 달러 이후 8년 만에 가장 적습니다. 상반기 수출은 석유 제품, 승용차, 자동차 부품 등을 중심으로 부진을 보이면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13.1% 감소했습니다.
수입은 유가 하락에 따라 원자재를 중심으로 1년 사이 9.8% 줄었습니다. 상반기 눈에 띄는 것은 내국인의 해외 주식 투자가 253억 5천만 달러 증가해 반기 기준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쪼그라든 경상수지는 하지만 지난 6월에는 68억 8천만 달러 흑자로 지난해 10월 78억 3천만 달러 이후 8달 만에 가장 큰 폭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침체에서 먼저 빠져나온 대중국 수출이 흑자로 돌아서는 등 수출 부진이 완화됐고 여행 수지가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4, 5월에 집중되었던 코로나19 충격이 6월 들어서 다소 완화되면서 상품 수출의 감소세가 상품 수입의 감소보다 더 크게 둔화되면서 한국은행은 지난달엔 대미 수출도 흑자로 돌아섰다며 올 한 해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 570억 달러는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될까, 거기다가 미중 무역 갈등, 재부각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상하방 리스크가 혼재하긴 합니다만 대체로 조사국 수준의 전망 수준의 수치는 나오지 않을까. 한국은행은 경계감을 완전히 털지는 못할지라도 불안감의 터널 정도는 벗어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2분기 전국 16개 시도의 서비스업 생산이 일제히 감소했습니다. 통계청 집계 결과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관광객이 급감한 제주와 인천의 경우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2.9%와 11.6%씩 감소해 타격이 가장 컸습니다. 통계청은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운수창고업과 숙박 음식점업 등의 비중이 큰 지역일수록 피해가 컸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의 파업을 앞두고 정부는 각 병원이 대체 인력을 확보해 진료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의료계 파업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진료 차질은 규모가 큰 대학병원에서 빚어질 수 있는데 전임이나 교수 등으로 대체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 큰 차질이 있을 것 같진 않고 환자들의 대기 시간은 길어질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전공의들의 파업 참가 규모는 해당 수련병원이 파악하고 있고 근무 순번을 바꾸거나 연차를 쓰는 형태로 필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이 내년 초 백신 대량 생산을 통해 연말께 코로나19 종식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관련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마가 길어지면서 오염된 물로 인한 수인성 감염병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물론이고요. 이런 수인성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런 홍수나 수해 지역에서는 이질 등 수인성 세균성 감염 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소독이나 위생 관리는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더군다나 수해 지역에서는 모기 개체 수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말라리아나 일본 내염과 같은 모기를 매개로 한 감염병에도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중대본에서는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거는 알고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많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민 임시보호 시설에서의 어떤 코로나 확산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청결과 소독은 물론 또 모기를 특히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서 집단 휴진을 예고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계의 집단 행동, 코로나19 치료와 방역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전공의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레지던트인데요. 그 단체 행동조 파업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19의 치료나 방역에 대한 어떤 차질, 그러니까 완전히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한의사협회에서 얘기하는 바로는 코로나19나 이거 이외에도 기타 의료 어떤 서비스에 관련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나름대로 준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일 예고되어 있는 어떤 전공의 파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료 공백을 야기하고자 하는 목적
아니고요. 어떤 정부와의 대화 창구를 열어보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름대로 이런 의료 공복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크게 우려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일단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런가 하면 미국의 전염병 최고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내년 초 코로나19 백신 생산이 수천만의 분량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게만 된다면 내년 말쯤에는 코로나19 종식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만일 내년 초에 백신 상용화가 된다고 해도 그 뒤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간에 쫓겨서 효능이나 안전성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종 발생은 하고 있는지, 만일 발생을 하고 있다라 그러면 발생된 변종이 개발된 백신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는지, 아니면 뭐 효능이 떨어지는 백신이 오히려 어떤 감염을 가속화시키는 부작용, 그러니까 우리가 AD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발생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이제 마저 돌아갔을 때 실제로는 종식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향후 상황에 종식은 가능할지는 몰라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지구상에 남아 있어서 아무래도 우리 곁에는 계속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7억 회 투여분의 물량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백신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이 어제 존슨앤존슨과 1억 회 투여분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현재까지 확보하고 있는 그 물량이 한 7억 회분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물량을 현재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이 대선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과거에 코로나19에 대한 대처, 뭐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처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좀 어떻게 타개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확보한 물량만 해도 미국의 인구수보다도 많거든요. 그래서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체 개발 중인 백신들 이외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일부를 국내에서 위탁 생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떤 확보할 수 있는 루트는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현재 개발 중인 백신들이 성공 가능성이나 안전성 문제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처럼 선뜻 어떤 계약을 체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그 정부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과도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백신 선구매를 둘러싼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데요. 방대본은 안전이 우선이라면서 검증된 것만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백신이나 치료제, 비단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효능은 기본이지만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의약품에 있어서는 안전성입니다. 여기에 현재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기본적으로 잘 안 자라기 때문에 전통적인 백신 개발 형태, 즉 병원체를 키워서 불활성화시켜서 주사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새로운 백신 개발의 형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좀 최근에 들었던 어떤 유전자 DNA 백신이라든가 mRNA 백신이라든가 이렇게 새로운 백신의 어떤 플랫폼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안전성 문제가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말 그대로 안전성이 검증된 백신을 접종하겠다라고 우리 정부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WHO가 코로나19 장기화를 재차 확인했고 정부도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우리 국민들께서 잘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고 있는 것처럼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요. 그리고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그리고 전파 확산을 막는 어떤 방역이나 역학 조치, 이런 것들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대응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백신이 나오더라도 코로나19 종식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같은 방역 수칙 준수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금까지 13초에 1명 정도가 숨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열악한 환경에 놓인 인디언 등 원주민들이 코로나19로 속속 쓰러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 검진받는데 사실상 하루, 결과도 며칠 뒤, 심지어 수주일 뒤에 나옵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하루 1,000명가량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이런 더딘 검진 과정이 검진 회피 경향을 높여서 확산은 물론 사망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시시피주의 인디언 원주민은 당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더 소외돼서 피해가 큽니다. 전체 만여 명 가운데 10%가량이 감염됐고 감염자 중 10%쯤이 숨졌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많은 브라질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한때 진정세를 보이더니 신규 확진자가 늘어 5만 명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부와 거의 접촉이 없는 아마존 원주민들도 코로나19로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당국은 원주민 12,000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230여 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주민 단체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터무니없는 수치라며 훨씬 더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라질은 대통령 내외가 코로나에 걸리고 전체 강류의 3분의 1이 감염될 정도로 코로나19 대응이 매우 허술합니다. 시민들은 차량 역주행 시위를 통해서 코로나19 희생자를 추모하면서 당국에 항의했습니다. Acho que é protesto pelo país, né? Estamos mesmo andando.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한 달 사이 미주 대륙에서만 7만 명 이상의 원주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사망자도 2,000명을 넘었다며 열악한 환경의 원주민 사회에 대한 각국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전 세계 누적 코로나19 확진자는 1,900만 명쯤, 사망자는 71만 명쯤 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13초에 1명 정도가 숨지고 있는 셈입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코로나19가 재확산함에 따라 사망자 발생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NBC 방송은 5일 자체 집계 결과를 인용해 미국에서 지난 일주일간 7,486명의 사망자가 나왔다며 이를 초 단위로 환산하면 80초마다 한 명이 숨진 것과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NBC는 이어 7월 한 달 동안에는 26,198명이 숨져 102초에 한 명꼴로 사망했다며 지난 일주일 사이 사망자 발생 빈도가 빨라진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를 보면 미국의 누적 확진자는 497만여 명, 사망자는 16만 1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홍콩에서 반려동물 2마리가 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들이 키우던 개와 고양이 각 한 마리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에 따라 홍콩에서 지난 2월 세계 최초의 반려동물 양성 판정 사례가 나온 이후 지금까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반려동물이 모두 8마리로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홍콩 정부의 어업 농업 담당 부서는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없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버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반려동물과의 입맞춤은 피하고 함께 지내거나 만지기 전후에 손을 씻는 것이 좋으며 아픈 사람은 반려동물과의 접촉을 피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며 강행한 여행 지원 캠페인 시행 이후 주간 단위 확진자 수가 시행 전보다 2.4배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각 지자체 발표를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 지난달 15일부터 21일까지 일본 전역의 하루 코로나19 확진자는 546명이었지만 여행 지원 캠페인 시행 후인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는 1,305명으로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도쿄와 오사카, 아이치, 후쿠오카 등 4개 지자체는 매일 세 자릿수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여행 지원 캠페인 시작 전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명에 머물렀던 오키나와는 지난 4일까지 58명으로 크게 늘었고 확진자가 거의 없었던 구마모토현도 21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 아사히 신문은 여행 지원 캠페인 이후 감염 상황을 볼 때
지역의 경계를 넘는 인적 왕래와 감염 방지가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틱톡이나 위챗 같은 중국 앱들이 미국의 앱스토어에서 제거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루 전 백악관도 중국 앱에 대해 조만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중국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원배 기자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현지 시각 5일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은 신뢰하지 못하는 중국 앱들이 미국의 앱스토어에서 제거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틱톡이나 위챗 같은 중국 앱들이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ith parent companies based in China, apps like TikTok, WeChat, and others are significant threats to personal data of American citizens, not to mention tools for CCP content censorship. 폼페이오 장관은 또 미국인들의 가장 민감한 개인 정보와 미국 기업들의 가장 귀중한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공개 코로나19 백신 연구 등 미국 기업의 민감한 정보가 알리바바나 바이두,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그리고 텐센트 같은 중국 회사들이 운영하는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을 통해 접근되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State Department will work closely with Commerce and other agencies to limit the ability of Chinese cloud service providers to collect, to store, and to process vast amounts of data and sensitive information here in the United States. 폼페이오 장관은 또 중국 공산당이 미국과 다른 나라를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를 위태롭게 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자유를 약화하고 우리 사회가 구축하기 위해 그렇게 노력해온 규칙 기반의 질서를 전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1899년) 인천에서 서울을 잇는 경인선이 개통되며 우리나라 철도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철도는 진화를 거듭해 이제는 한반도를 넘어 유럽까지 횡단하는 대륙철도를 꿈꾸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대륙철도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박정준 북방연구센터장을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 이후에 경부선, 또 경의선, 호남선 등이 차례로 개통되면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생활 속에 편리함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타는 철도이지만 그 철도의 주행 원리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철도의 단어를 한자로 풀어보면 무쇠로 만든 길을 뜻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고무바퀴로 아스팔트 위를 달리지만 철도는 강철바퀴가 강철 레일을 달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예. 철제바퀴는 고무바퀴보다 마찰 지수가 작습니다. 예. 그래서 적은 에너지로 멀리 갈 수 있는 에너지 효율이 좋은 친환경 운송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차라는 단어는 한자로 수증기로 가는 차를 뜻하는데요. 예. 그렇군요. 네, 기차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인류 최초의 철도 열차는 증기의 힘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는 산업혁명의 시작이었죠. 네. 이후에 석유를 이용한 디젤 기관차와 전기를 이용한 전기 기관차가 등장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수소 열차나 진공 상태에 있는 아진공 상태인 튜브 안에서 시속 1200km 이상 날아가는 하이퍼 튜브 같은 현재와는 다른 방식의 열차들이 등장하겠지만 예. 아직은 전기와 디젤을 활용하는 열차들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철도와 그 기차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모르고 있던 얘기였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네, 자 철도가 이렇게 기술적인 발전을 이루면서 우리 국민의 삶의 질도 많이 올라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열차 중에 가장 빨랐던 것이 새마을호인데요. 새마을호의 소요 시간은 4시간 10분으로 평균 속도가 한 100km 정도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KTX 같은 경우는 최고 시속 350km까지 달릴 수 있으면서 2시간 내외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KTX로 전국이 반일 생활권으로 좁혀지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지방까지 고속버스를 이용하면 한 4-5시간 걸리던 거리를 KTX가 개통되고 나서 타니까 2-3시간 만에 가더라고요. 정말 네, 이건 맞습니다. 교통혁명이다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었는데 자, 이처럼 시민들을 위한 철도나 대중교통 개발은 물론이고요. 남북 간 철도 연결을 위해서도 힘쓰고 계시다고요?
예, 맞습니다. 남북 대륙 철도 연결을 위한 기술과 정책을 개발하고 있고요. 신북방 협력을 위한 국제 철도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난번 북한과의 공동조사 기간 중에서도 남북한 철도기술 협의에 적극적인 의향을 북한에서 표명한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 철도연구원은 북방철도연구센터를 통해서 남북철도 연결과 현대화 그리고 상호 운영을 대비한 혁신기술 개발과 정책 연구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북한 철도에 대한 급속 보수 보강 연구를 통해 남북철도 공동조사에서 확인된 노후한 철도 시설을 경제적이고 안전하게 개량하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예, 이 철도를 통해서 그동안 이제 분단돼 있던 우리 국토가 조금 더 가까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대륙 철도 연결을 말씀해 주셨는데 대륙 철도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대륙 철도는 북한과 중국을 지나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그 철도를 말하는데요. 대륙 철도가 연결되게 되면 화물 운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교류가 활발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부산에서 모스크바까지 배를 통해 화물을 운송하면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예. 열차로 이동하면 그 절반인 14일 정도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운송 시간이 단축됨으로써 화물의 재고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수출 기업들의 관심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이처럼 철도를 통한 국가 간 또 대륙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요. 국가 산업 발전 차원에서는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 철도를 통해서 지역과 지역을 연계 네트워킹하면서 하나의 시장과 경제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원 전에도 동서양은 실크로드를 통해 다양한 상품들과 서로 다른 문화들이 교류되면서 문명을 꽃피웠는데요. 예. 19세기 증기기관차 개발을 통해서 지역과 지역이 서로 연결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근대 산업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활한 대륙을 개척하는 데도 1등 공신이 바로 철도였고요.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도 대륙의 동서를 연결하기 위한 철도 건설 붐이 있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자동차가 보급되면서 철도는 한때 과거의 교통수단이 되기도 했지만 고속철도가 등장한 이후 다시 제2의 철도 르네상스를 맞고 있습니다. 예. 특히 고속철도를 통해 시공간을 압축함으로써 세계의 통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남북의 철길이 열리고 또 이게 유럽까지 연결이 돼서 우리가 뭐 비행기나 배가 아니라 철도를 타고 유럽까지 갈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렇게 그냥 길을 열어준다고 해도 그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게 뭐 철도와 철도를 연결하는 어떤 문제라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열차 선로의 폭, 저희는 이제 궤간이라고 말하는데요. 예. 이 기준이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중국은 선로 폭이 1435mm로 표준계를 사용하고 있고 러시아는 1500mm, 20mm인 관계로서 표준계보다 85mm 더 넓습니다. 그래서 네. 궤도의 간격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 열차로는 러시아 철도를 달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궤간이 다른 국가를 통과하려면 멈춰서 짐을 내리고 싣는 환적 과정을 반복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환적 과정은 짧게는 하루에서 또는 길게는 수일이 걸리는데요. 국경을 지날 때마다 이제 멈춰서서 환적을 하게 되면 국경 지역에서 병목 현상, 그러니까 교통 정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국가마다 철도 폭이 다르다는 이런 좀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군요. 예. 자, 그러면 이런 불필요한 환적 과정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이 선로 폭 문제를 해결했나요? 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그 선로 폭에 따라서 열차 바퀴축을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기술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바로 궤관 가변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술의 핵심은 차축,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바퀴축을 안전하게 풀었다가 줄였다가 하는 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열차 선로 폭이 바뀌는 구간 한 25m 정도 거리에 표준계 관계를 변환할 수 있는 가이드 레일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잠금 장치와 스프링을 활용하여 바퀴축이 표준계와 관계를 모두 달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열차가 가이드레인을 지나게 되면 잠금 장치가 풀리면서 바퀴축을 안전하게 넓히고 좁힐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이 달리는 그 기차에 네. 궤간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안전하게 해내는 게 기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네. 자, 선로가 바뀌면 자동으로 바퀴가 선로 규격에 맞게 맞춰져서 운행을 하는 기술이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뭐 짐을 옮겨 싣지 않아도 되니까 맞아요. 여러모로 교통 정체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궤간 가변 시스템 또 어떤 장점이 있나요?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그 해외 선진 기술과 비교했을 때 부품 수도 절반 이상 줄이고 무게도 30% 정도 경량화해서 유지 보수의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도 사실 이 개관 가변 기술을 먼저 개발을 했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일본에서 개발한 방식은 기름이 들어가는 유압 방식으로 개발이 되어서 장기간 이제 시험 운행 시에 윤활리가 굳어지는 그런 현상이 좀 발생을 하였습니다. 예. 하지만 저희가 개발한 괴관 가변 시스템은 윤활유 없이도 작동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였고요. 특히 국제철도기구에서 최우수 혁신상을 받는 등 우수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개발하신 이 시스템이 보수가 훨씬 쉬운 것은 물론이고요. 장시간 운행에도 문제가 없다, 거뜬하다 네, 이런 얘기군요. 네. 네, 이 개발하신 괴관 가변 시스템, 우리가 제동 장치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네, 한국은 이제 현재 대륙과 단절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영토가 좁아서 예. 장거리 육상 수송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열차 같은 경우는 보통 25량에서 30량 정도의 화물 열차만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대륙 국가 같은 경우는 최소 50량에서 많게는 140량까지의 긴 열차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화차의 제동 장치가 러시아나 중국 화차의 제동 장치와 서로 반응하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성을 분석하고 호환할 수 있도록 차량을 안전하게 제동하는 기술도 개발해서 예. 장대 열차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길이가 다른 열차의 제동 장치를 어떤 길이든 간에 이 제동 장치가 하나의 열차를 다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제동 장치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듣고 싶어요. 네. 이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제동 장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길게 운영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나중에 저희 열차가 그대로 중국과 연결되었을 때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긴 열차와 혼성해서 운송을 하는 것이 좀 어려워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개발하였고요. 특징 중에 하나는 온도가 아무래도 이제 시베리아 지역으로 가게 되면 더 낮아지기 때문에 예. 춥잖아요. 낮은 조건에서도 문제없이 안전하게 제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철도를 그냥 잇기만 하면 될 것이다. 뭐 나라 간에 문을 열어주는 그런 협의만 되면 이게 대륙 철도가 바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동 장치 같이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선로 폭인 괴관도 해결했고 예. 또 제동 장치도 개발됐으니까 이제 대륙 철도가 달리는 일만 남은 거 아닌가요? 아직 그 하나의 장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그래서 저희 가변 연결기라고 하는데요. 연결기는 그 철도의 차량과 차량을 연결하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북한이나 중국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준적인 연결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예. 러시아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다른 형태의 연결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둘을 혼용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가변 연결기도 개발해서 지금 연구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듣다 보니 궁금한 게 이런 철도를 개발할 때는 국가적으로 통일된, 어떻게 세계적으로 통일된 그런 표준이나 규격이 없는가 봐요. 아니요, 표준 자체는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역사가 길다 보니까 각 국가마다 독자적으로 발전해온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좀 대륙이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호환에 대한 기술들이 좀 상대적으로는 더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표준이나 기준은 있지만 국가마다 조금씩 다른 기준을 맞습니다. 적용하다 보니까 완전히 호환해서 쓰는 데는 좀 문제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정말 대륙 철도가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 드는데요. 이 괴관 가변 시스템 개발하기까지 지금도 몇 번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쉽지 않은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어요? 저희가 사실 이제 만든 개관 가변 대차를 시험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달려봐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러시아에서도 달려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에서 달리면은 저희가 개발한 부품을 다 러시아에 가져가서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러려면 이제 비용이나 시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나라에서 테스트를 해야 하고요. 근데 이제 테스트 시설이 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괴관을 변경하려면 광궤도도 깔아야 되고 변환궤도도 깔아야 되는데 복잡한 부분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해외 기술을 좀 의존을 하려고 보니 또 비용이 크게 발생을 해서
결국 저희는 독자적으로 설계를 해서 변환 궤도를 개발하였고 국제 성능 테스트도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제동 장치의 경우는 50량의 열차를 만들어서 또 직접 시험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세계 최초로 50량짜리 모듈형 시뮬레이터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열차 3량에 시뮬레이터를 달게 되면 50량짜리 열차를 만들지 않아도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컴퓨터 시뮬레이션 같은 건가요? 저희가 시뮬레이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제동 장치만 따로 떼어서 이런 그 네모 형태의 50개의 그런 그 제동 그 시뮬레이터 별도로 만들어서 그걸 세 개 차량에다 탑재를 하게 되면 실제 50개와 연결된 똑같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 열차가 북한이나 러시아까지 달려보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이 시험이 가능하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군요. 이 말씀해주신 그 테스트까지 이제 완료를 했으면 이 괴간 가변 시스템이 이제 실용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실용화 단계는 어디까지 오는 건가요? 저희가 현재 국제 공인인가 기관의 이제 인증 시험을 통해서 실험실 레벨의 증명은 마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뭐 러시아와의 협력 연구를 통해서도 다양한 특허들을 출원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개발된 기술은 화물 운송을 위한 화차 기술이고요. 여객 수송을 위한 고속 열차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정말 화물은 물론이고요. 여객 간 운송에도 가능해지면서 국가 간의 교류가 더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또 박사님께서 개발하신 이 괴간 가변 시스템이 따로 수출을 한다고 해도 정말 세계적인 기술로 인정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고맙습니다. 박사님의 향후 계획도 한 말씀 부탁드려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이제 창립한 지 24년이 이제 되었습니다. 올해로.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은 대학 졸업 후에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청년기에 비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도 과거에는 이제 선진국을 따라가는 추경혁 연구를 하였지만 이제는 뭐 K 방역으로 대표되듯이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가 출연 연구기관으로서 한국 철도 기술의 미래 20년을 향한 혁신과 도전을 통해서 한국 철도의 신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특히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은 언젠가 반드시 올 한반도의 미래라 앞으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대륙 철도 상호 운영에 필요한 정책 및 핵심 기술들을 차분하고 촘촘하게 준비하고 동아시아 철도 네트워크 구축을 선도하는 선진 기술 개발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이렇게 그 괴간 가변 시스템이라든지 뭐 테스트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이제 마련이 되면 그 일반 열차 있잖아요. 속도가 그냥 그렇게 빠르지 않은 일반 열차만 다닐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의 KTX 같은 고속철도 다닐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개발한 것은 화차 기술이긴 한데 이제 저희가 시험실 레벨에서는 200km 이상까지 달릴 수 있는 건 확인을 하였고요. 기술 자체는 화물 열차나 또는 이제 일반 열차나 고속 열차에서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 그 한반도의 지리적 요건으로 봤을 때 사실 우리나라가 그 철도 네트워크의 허브가 될 만한 자격을 충분히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설명해 주신 그런 기술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유라시아 철도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박정준 국방연구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개발에 민간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과학기술 관계장관 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과학기술 혁신 방향을 담은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민간 중심의 과감한 연구개발 모델 확산과 산업의 디지털 전환 대응 및 자생력 강화, 미래 일자리 변화에 맞는 과학기술 인재 성장 지원 등 5개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 민간 전문가에게 유망기술 발굴과 사업 기획관리 등 전권을 위임하기로 하고 기획 단계부터 규제 혁신을 함께 추진하는 민간 중심의 R&D 모델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암모니아에서 수소 연료 전지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고순도 수소를 대량으로 추출했습니다. 키스트 수소 연료 전지 연구단은 암모니아를 수소와 질소로 분해하는 촉매의 효율을 높이고 고순도의 수소를 분리해내는 추출기를 만들어 순도 99.99%의 수소를 얻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추출한 수소를 별도의 정제 장치 없이 바로 연료 전지에 공급해 전력 생산에 이용할 수 있다며
실제 드론 택시나 선박 등 이동수단에 적용하는 후속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도 술을 마시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심방세동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은 건강한 성인 19,000여 명을 대상으로 음주와 심방세동의 발생 위험을 조사한 결과 음주자는 비음주자보다 심방세동이 나타날 위험이 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음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심방세동 위험이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자주 폭음을 하는 사람일수록 가끔 가볍게 마시는 사람에 비해 심방세동 위험이 3.2배 높았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보호생물을 소재로 기념우표 68만 3천 장을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념우표에는 거머리말과 개바다말, 점해마, 복해마 등 4종의 해양보호생물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기념우표는 가까운 우체국이나 인터넷 우체국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우수한 발명품을 시상하고 전시하는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33회째를 맞는 이번 전시회에는 초중고등학생들이 출품한 6,700여 건의 발명품 가운데 수상작 295점이 전시됩니다. 이틀 동안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사전 예약제로 하루 600명까지 입장할 수 있으며 발명교육 포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상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청소년들의 발명 아이디어가 미래의 창업으로 연계돼 빛을 발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마가 길어지면서 빗길 운전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로 위에서 차가 미끄러지는 수막 현상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인데요. 사고를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감속 운전이 필요합니다. 또 앞차와의 간격도 평소보다 충분히 두어야 합니다. 네, 또 요즘처럼 갑자기 폭우가 쏟아질 때에는 저지대로 차량을 운행하지 마시고 또 비상시에 대비해서 차 안에 비상탈출용 망치를 구비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